이번 시간에는 실전사주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전사주 풀이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어떤 사업가의 흥망성쇠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적절한 표현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어떤 사업가의 흥망성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사업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의,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거의 자영업자죠. 소규모 소상공인,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 한 어떤 소상공인이 일생 지금 이제 60대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구간에서 흥망성쇠를 했다. 그러니까 폭망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의 대열에 다시 진입을 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벌과 같은 또는 중견기업과 같은 그런 사주가 아니라 보통 소상공인 소규모의 어떤 가게나 뭐 자영업 같은 걸 하다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케이스, 뭐 그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 사주를 오늘 이 사주 푸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직접 대면해서 제가 풀었던 사주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우연히 정말로 우연인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이 명리 선생이에요. 명리 선생이 그분이 이제 이 사주를 막 풀어요. 이걸 풀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푸는가 싶어서 이제 유심히 한번 봤어요. 잠깐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로 이 명리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뭐 90%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명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억부라든가 억부법이라든가 또는 뭐 조후라든가 또 뭐 한난조습 뭐 이런 거를 또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명리 선생 거의 90%가 훨씬 넘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다 이런 억부법이라든가 조후나 한난조습 같은 것을 동원해서 사주를 대부분 그렇게 풀죠. 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도 역시 그 한난조습이라든가 조후나 신강신약 이런 거를 동원해서 신살 뭐 이런 거를 동원해서 이 사주를 오늘 보이는 이 사주를 이제 풀이를 하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이 사주를 푸는 걸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뭐 난해하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그게 맞는 방법이라면 배워가지고 써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이나 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본인은 뭐 이 사주를 풀었을 수도 있고 우연히 풀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이 사주에는 잘 들어맞아서 결과론적으로 잘 풀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사주 또는 한 달이나 1년쯤 후에 이 동일한 사주를 만났을 때 과연 풀 수 있느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나 원리가 없이는 그거를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명리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학이라는 이론 이 학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할 때 이게 붙어 있는 이 글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건 매우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찌됐든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그분이 이 사주를 풀 때는 주로 동원하는 방법이 이제 한난조습, 한난조습과 신살, 그 다음에 뭐 신강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동원해서 이 사주를 푸는 거를 제가 자세히 여러 번 걸쳐서 보고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 그분은 이 사주를 보면서 굉장히 차갑고 춥고, 그러니까 해월의 임수로서 지지의 수가 너무 많고 천간에 경신금이 있는데, 이 경신금이 또 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난 조수, 뭐 신살, 뭐 조후 이런 거를 동원해 하다 보면은 이 자연물상을 많이 동원하거든요. 자연물상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자연물상을 대비하면 그 사주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난조습이나 자연물상이나 조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거를 주된 수단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막 사주를 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신강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한난조습이라든가 어떤 자연물상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물상, 여기에 지금 하나 뭐 굳이 더 넣는다면 한난조습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연물상이 있을 수 있죠. 자연물상. 이 자연물상 뭐 또는 뭐 여기 한난조습에는 조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난조습이나 자연물상, 조후가 매우 중요하고 신강신약도 중요하고 신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주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첫째가 가르치는 사람도 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기가. 왜 그러냐 했을 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주를 한난조수로 할까 굉장히 습하다 또는 춥다. 이 사주를 보면 춥다던가 춥다 또는 뭐 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주는 뭐 사주에서 해자, 해자, 해임, 뭐, 그 다음에 경신, 이런 거를 이제 경신금을 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설이라고 해자는 수니까 물이인데 또 설이가 내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추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주 또 습한 사주 이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수가 굉장히 많고 경신금 있고 이러니까 사주가 춥구나 또는 습한 사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불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 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연히 이런 케이스는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경자년 정해월 임술일 까지만 되고요. 신해가 시가 아니고 만약에 기미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미시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를 과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습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뭐 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습하거나 뜨겁거나 뭐 이럴 때는 또 그나마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주가 신해가 아니고 기미 시주가 돼 있다 그러면은 술미가 다 건토죠. 그 다음에 기토도 토국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화도 있고, 근데 또 해자 이것도 임수까지 해가 3개에다가 경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대 3의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한난조수에서도.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을 그러니까 습하다든가 또는 뜨겁다든가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중하다. 중간이라 그러면 뭐가 용신이냐? 이런 걸로 용신을 정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게 기미시다 그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습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조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원리가 없이 그 사람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서 이 사주의 어떤 어떤 특성이 규정이 돼 버리면 그 특성을 가지고 용신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동원해서 사주를 보는 분들은 이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용신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난조습이 명확하게 한난조습이 판단이 누가 봐도 이거는 습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뜨겁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전혀 이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전적으로 어려움에 빠집니다. 또 신강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사주는 신강한 사주라는 게 금방 대부분의 뭐 조금만 명리해도 아 이거 신강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가 김이시라면 과연 이게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 왜냐하면 오행의 개수상으로 보면 토가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정화도 있고 이런데 또 해자임경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3대 3이에요. 그러니까 신강한지 신약한지가 잘 판단이 안 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신강신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러니까 억부의 형태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서 용신을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억부법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억부법. 학문적으로는 이제 기세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세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억부법이나 기세론 입장에서 보면 신강신약을 가지고 용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의 일주가 아니고 김이시다 그러면은 이게 신강하다고 봐야 돼. 관살이 세 개, 정제도 있고 근데 또 비겁이 이렇게 많고 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신강하다고 표현해야 돼, 신약하다고 표현해야 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판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선생들이나 뭐 개인이 볼 때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신강신약, 즉 이제 억부법이나 기세론적인 입장에서는 용신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일간이 강하면 식이나 재나 관을 용신으로 쓰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을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만약 신의 시가 아니고 김이 신 사주를 만났다. 그러면 밑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김이 신 사주를 만났다고 하게 되면은 저게 그 신강신약의 3대3 거의 5대5란 말이에요. 비율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신강하다고 표현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약하다고 표현할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되 만약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식재관을 용신으로 쓰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쓰니까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신강신약은 굉장히 그 기준은 보기에 따라서 이게 기미시주라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걸 신강하다고 판단했는 사람은 식재관을 용신으로 하고 신약하다고 판단했다면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나기 때문에 용신이 뭐 식신에서 상관으로 용신이 바뀌었다든가 정제에서 편제로 용신이 바뀐다든가 또는 뭐 비견에서 급제로 용신이 바뀐다든가 정인에서 편인으로 용신이 바뀐 이런 식의 비슷한 것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용신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주에 대한 해석 또는 그 통변 이런 데서도 완전히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면 완전히 이제 망치는 거죠, 사주를.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뭐 관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 절대 사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주를 풀었던 분도 신사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풀었는데 신살은 주의해서 봐야 돼. 신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신살은 참조를 해야 되고 중요한데 이것은 주로 그 사람의 성정이나 직업이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살을 가지고 기륭성패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살은 생극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생극재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신살이 운에서 들어왔다든가 사주에 어떤 신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갑자기 정제격이 편제격이 되고 뭐 정관격이 뭐 인수격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 또는 정관격이 파격이 돼버린다든가 식신격이 뭐 그 파격이 됐던 식신격이 천을귀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성격으로 바뀌었다든가 격이 이루어졌다든가 격이 파격이 됐다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신살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직업이나 배우자에 관한 어떤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어떤 운에서의 기륭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구조에 있는 어떤 격국을 그러니까 이루거나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격시키거나 파격시키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 유튜브에서 이 사주를 풀었던 분은 주로 자연물상
자연물상에다가 한난조섭에다가 신살 뭐 주로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신강신약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주를 풀었어요. 그분은 풀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풀면은 아까지 말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난조섭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자연물상 같은 거는 뭐 그냥 말하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뭐 습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만 사주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토 같은 게 한두 개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애매해지는 거죠. 애매할 때 어디로 쓸 거냐, 어느 쪽 입장에서는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 사주를 뭐 현실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 맞게는 설사 풀었을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사주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도 처음에 이 사주를 풀 때는 그렇게 말을 했다가 또 한 달쯤이건 뭐 1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늘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이게 신의 시가 아니고 기미 시라 그러면은 오늘은 신약하다고 해서 풀었다가 한 1년쯤 후에 풀면 신강하다고도 풀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사주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거를 배우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학이에요.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뭐 무속에서 어떤 뭐 신을 접신해가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학문이에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명리학은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논리학이고 동시에 이 명리학은 수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 이 음악을 수학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정교한 논리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음악의 악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쿵짝쿵짝 한다고 해서 그게 음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어떤 박자라든가 이런 게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악이 시작될 때와 중간에와 끝부분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리학도 논리학이면서 동시에 수학입니다. 수학적으로 음양 오행을 계산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딱딱딱 맞아떨어져야만이 이게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그렇듯이 학문이라는 말이 붙으면 학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학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연역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연역적 방법으로 접근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으로 접근되지 않는다는 말은 동시에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학, 아까 명리학의 논리학이라고 얘기했는데 논리학이라는 것에는 이제 연역법이 있고 논리적으로 뭘 따질 때는 연역법이 있고 크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귀납법이 있죠. 크게 따지면 연역법이라든가 귀납법, 논리적으로 뭐를 따질 때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는데 이 귀납법은 경험칙에 의존해서 어떤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고 연역법은 어떤 원리에서 출발해서 개별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명하고 이해하는 걸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학이라고 말이 붙었을 때는 연역법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역적인 방법이 없다. 이 말은 그 학이라는 말을 붙은 것에 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데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개, 수만 사주를 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건데 사주가 51만 8,400개인데 남자 여자 합치면 120만 개가 넘어요. 그 많은 사주를 언제 다 봐서 어떤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법을 하면 그걸 다 풀어보고 평생 해도 못하는 것이죠. 맞지 않고 그런 그러니까 120만 가지가 넘는 사주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한쪽만 치면 51만 8,400개니까 남녀를 합치면 거의 120만 가지가 되죠. 그런 사주를 언제 경험적으로 다 풀어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 푼다고 해서 그 공통된 원리를 도출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도출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는 자평명리학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제 자평명리학이면 이제 서자평 선생이 고안을 했고 심요천 선생이 정리하는 자평진전이라는 어떤 교재 책이 있죠. 고전. 이 고전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그러니까 자평의 입장에서 이 사주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주,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사주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분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은, 이렇게 임진대운에서 이제 폭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사업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아까 이제 그 얘기는 그분이 안 했지만, 사업가에 사업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대규모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정도 수준에 그치는 사업가인데 어쨌든 이분이 임진대운에 이렇게 완전히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그 노숙자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가 개사대운 후반부에 이때 와서 서서히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좀 풀려가지고 지금은 뭐 어떤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중산층 언저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복구를 했다는 거죠. 많이 회복이 되어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평명리학에서 우리가 격국을 가지고 용신을 찾아서 이렇게 풀어도 결과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푸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사주를 풀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사주는 뭐 굉장히 이렇게 한난조습이나 신강신약이나 뭐 신살 또는 자연물상 이런 거를 동원해서 풀지 않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더라도 이런 그 구조의 사주는 첫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확 들어와서 바로 그러니까 뭐 10초 안에 보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구조의 소규모 소상공인의 어떤 임진대운에 폭망하고 난 다음에 개사대운 후반부부터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숨을 쉬고 그냥 중산층 언저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이거를 한번 제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자평진전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해월의 임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걸록격이 되는데 자, 연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보통 세 이렇게 얘기하고 월을 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를 이제 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월건, 건의 녹이 있죠. 임수의 녹지가 해수기 때문에 그래서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걸록격은 무엇이 용신은 제일 먼저 용신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걸록격은 어떻게 용신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걸록격은 용신을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자평진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제 관살 식을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관살 식을 용신으로 쓴다 그랬어요. 천간에 있는 제관살식 그러니까 걸록격인데 천간에 정화 정제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걸록격의 정제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입니다. 정제 용신이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 유튜브에서 이 사주를 풀었던 분은 이제 이 한난조습이나 자연물상이나 신살 이런 걸 동원해서 푸니까 사주가 매우 춥다. 이렇게 습하고 춥다는 거죠. 경신금에 그 서리까지 내린. 그래서 정화가 매우 중요하죠. 정화가 중요하니까 정화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화가 이제 용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화 용신이죠. 이것이 용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글자다. 그래서 이게 용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똑같이 정화를 지금 저도 걸록격에서 보면 이 정화가 용신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평진열 제관살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정제가 있으니까 정제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습하다 뭐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정화를 이렇게 이제 용신을 어쨌든 용신은 이제 정했죠. 이렇게 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뭐 이게 초년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화가 용신인데 일간이 지금 걸록격이니까 일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경신금이 인수니까 이 인수는 이 정제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글자들이죠. 그래서 인수가 있지만은 이 인수들은 그러니까 잘 쓰기가 어려운 그런 글자들이 되죠. 이 사주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간이 이미 충분히 강하고 도리어 또 운에서 식상이나 이렇게 일간이 강한 그 걸록격에서 정제를 용신을 쓰기 때문에 운에서 식상을 만나면 이 사주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신금이 있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그 식상을, 그러니까 경신금이 이제 가불목이 식상인데 이 가불목이 운에 오면 이 경신금이 이렇게 가불목을 다소 손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좀 벌어야 되거나 발복해야 할 운들이 왔을 때 그걸 다 쓰지 못해요. 이 인수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걸록격의 정제를 용신으로 쓰고 인수는 뭐 좀 반갑지 않은 글자죠. 그러나 이것이 이 사주의 뭐 완전한 병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애매한 위치죠. 근데 결정적으로 발복을 해야 될 때 잘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요소의 글자들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뭐 사주의 병이죠. 병이지만 심각한 병은 아니죠. 이 인수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초년에 이럴 때는 이제 뭐 무자 이럴 때는 조금 어려웠겠지만은 기축 같으면은 이제 정관이 이렇게 왔죠. 와가지고 하니까 이때는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인이라든가 신묘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경신금이 오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글자들이 계속 왔단 말이에요. 원사주에서도 반갑지 않은 또 왔어요. 그렇지만 요 지지로 오는 인이나 묘 요런 글자가 경인대운 같으면은 경인대운은 와가지고 일지랑 이렇게 합해서 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신묘는 묘목이 와서 동하니까 상당하게, 그러니까 소소하게 뭔가 좀 발전을 하고 돈도 조금 벌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임진대운에 오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분이 이 사주에 대해서 풀 때는 임진대운의 폭망인데 왜 망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토가 와가지고 일지 진술충을 해서 정화가 지지에 술토에만 유일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진토가 와서 진술충을 해서 이 정화의 뿌리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의 뿌리가 망가지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냥 알거지처럼 됐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사주의 술해. 술해가 이렇게 그 천라지망이라는 말이에요. 천라지망으로 엮여 있어서 이 정화가 묶여서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죠. 하나는 진술충 해가지고 정화가 뿌리를 잃게 돼서 그러니까 정화가 죽었다는 거죠. 이 정화 용신이 죽게 진술충하면서 정화 용신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고 완전히 이제 뭐 알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고 또 이 그 화가 용신인데 정화가 용신인데 이 술해에서 정화 이 지장간 술토 속에 있는 지장간 정화가 술해로 해가지고 천문에 그러니까 천라지망에 묶여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묶여가지고 못 쓰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데 뭐 비슷한 결론에 뭐 그렇게 자평으로 볼 때 하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임진대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발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폭망할 수 있어요. 발복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죠. 임진대운에. 그러니까 임진대운에는 임수가 월지에서 올라온 글자예요. 월지 걸록이죠. 그러니까 월급 비급이 들어와 가지고 정화를 정임합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정화 자체가 천간에 하나밖에 없고 술토에 통근해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정화 임수 이 비급이 정화를 합함으로써 완전한 탈재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탈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죠. 뭐
또 다른 곳에서 여기 천간에 무기토가 있었다든가 또는 뭐 다른 곳에 또 병이나 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정화 한 개가 거의 외로운 재처럼 고재처럼 이렇게 혼자 떠 있을 때 임수가 합했기 때문에 합거했죠. 합거. 정임 합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일지 진술충은 그것들로 인한 어떤 뭐 집에서 쫓겨난다든가 또는 뭐 집을 잃는다든가 이런 어떤 자기의 그 거주지에서의 그러니까 이동 변화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수레 속에 묶여 있는 정화가 그 지망에 천라지망에 천라에 묶여 가지고 못 쓴다는 거는 이제 얼토당토 않는 논리죠.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신살이 어떤 성경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괜히 꽤 맞춘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임진대운에 그렇게 폭망했다면은 계사대운, 이분은 이제 계사대운 이렇게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발복을 했어요.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계수가 와가지고 정화를, 용신 정화를 극했을 거 아닙니까? 운에서 계사대운 또. 근데 왜 이때는 할 수 있냐? 계사대운 자체는 망했지만은 계사대운 후반부라면 대체로 이 정도의 지금은 갑오대운이지만 천간글자는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정도 운에서 발복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들은 전부 다 계사대운이지만은 다 그러니까 득제를 할 수 있는 운이 대부분 다 득제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천간에 병정 무기가 다 왔을 때는 여기 용신 재성에 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발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이제 갑오대운에 오면은 이 간목은 이제 용신인데 간목이 뜨면서 지지로 오수를 합을 해서 이 경신금을 무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생재 또는 뭐 식신생재를 할 수가 있고, 다음 대운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임진대운에서 계사대운 중반까지가 아주 힘든 시기였고, 그 후에 요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런 대로 뭐 그냥 조금씩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운이었고요. 요 중간만 이렇게 한 15년 요 정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갑오 을미대운은 아주 상당한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격국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발복을 하기는 어렵다. 그냥 말 그대로 소상공인으로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냥 큰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유튜브에서 소개된 사주를 자평진전의 시각에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우리가 결론은 비슷하게 나왔을지라도 이제 굉장히 엉뚱한 논리로서, 그러니까 임진대운이 망했던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그 생소한, 그러니까 엉뚱한 논리죠. 자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논리로 이거를 풀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나마 이 사주는 이미 일간이 매우 강하고 또 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용신을 정하기도 용이하고 판별하기 쉽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푸는 사주가 만약에 신의 일주가 시주가 아니고 여기에 뭐 기미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학문이 아니죠. 보는 사람에 누가 봐도 2 곱하기 2는 4다는 게 나와야 진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2 곱하기 2가 5가 되고 어떤 사람은 3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미 풀 수가 없는,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부의 형태 또는 한난 조습의 형태 또는 자연물상의 방법으로 사주를 푸는 그 방법은 가르치기도 매우 어렵지만은 배우기도 어렵고 또 배워서 써먹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체계를 고안했던 서자평과 심요첨 선생의 그 자평진전 그런 시각에 맞게 이거는 풀어야만이 가장 손쉽고 일관되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난조습이라든가 신강신약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또는 자연물상을 동원해서 이런 사주를 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귀신같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귀신같이 잘 맞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조금만 비슷한 다른 사주가 있으면 못 풀어버려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너무 자주 되고, 또 똑같은 사주인데도 오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신강하게도 보이고 신약하게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달 후, 1년 후에 똑같은 사주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일관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는 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학문적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방법으로 풀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한난 조수, 이게 습한 사주냐 또는 추운 사주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화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 습하게도 볼 거고 뭐 뜨겁게도 볼 것이고 좋아하게도 볼 것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완전히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이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의 직관이라든가 경험에 입각해서 사주를 푸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특화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청자라든가 또는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뭐 그 무사들, 옛날에 칼잡이들, 어떤 아주 뭐 신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칼잡이 무사가 있다. 뭐 일본에 있는 미야모토 무사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미야모토 무사시 이런 무사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전수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사람들한테. 왜냐? 그 사람의 신체 구조라든가 담력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이라든가 아주 그 사람의 특화된,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그런 고려청자가 나오고 훌륭한 그림이 나오고 또 훌륭한 그 무사로서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전수받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야모토 무사시의 건법도 지금 전혀 전해지지가 않고, 뭐 설사 전해졌다 해도 미야모토 무사시만큼 잘 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고려청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도공이 죽고 나면은 그 도공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는 있고 또 더 못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같은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려청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그 신제품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낼 때 그 표준화된 어떤 기술을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특허 등록을 할 때 그게 없으면 특허 등록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강신약을 판단할 때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구조의 사주는 신강하다, 누구든지 이런 구조의 사주는 신약하다고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거를 배워서 쓸 수가 있어요. 억구법. 그러나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구조의 대부분의 사주들은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용신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극과 극으로. 그러면 용신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본질적 특성이나 정체성이나 잘 쓰는 수단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명리학은 논리학이고 동시에 수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풀어야지 그냥 억부 신강신약을 판단하거나 한난조습으로 풀거나 또는 자연물상을 동원해서 풀면 들을 때는 그럴싸하고 또 이해도 쉽고 그렇지만은 전혀 그걸로는 사주를 감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소규모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의 어떤 한 소상공인의 흥망성쇠에 관한 사주 유튜브에서 소개된 건데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이게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 메모를 했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고 유튜브에서 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좀 엉뚱하게 이렇게 푸는데 결과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나 굉장히 난해하게 신사를 동원하고 한난조습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한난조습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가 몇 개, 한 개 더 있어. 그러니까 습하다, 뭐 춥다 이렇게 판단해버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 그 수가 월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연지에 있느냐, 시지에 따라서 다 그 수의 위력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개수로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어찌됐든 기존에 대부분의 명리가들이 다 억부의 형태로 용신을 정하고 한난조습이나 자연물상을 동원하고 또 신사를 동원해서 사주를 감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자평명리학 또는 자평진전 입각해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 자평진전에는 그러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거를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떤 원리, 기준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오늘 요 사주, 소상공인의 흥망성쇠에 관한 사주를 실전풀이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